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사기라는 일본인. 한국 부동산 세금 정책 때문에 일본으로 다시 가고 싶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세금 체계는 정말 무서움. 그런데 이 말이 일본 야후재팬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 검색량 270% 폭증했다는 거 아세요? 단순 조롱이 아니라 진지한 분석글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감정 빼고요. 일본 부동산 세금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일본인들이 한국 제도 보면서 무슨 정보 공유하는지만 팩트로 정리해드릴게요. 오는 5월부터 한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부활한다는 소식. 들리자마자 일본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가 난리 났습니다. 야후재팬의 한국 세금 구조 분석글이 하루에 50개씩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의외였던 게 뭐냐면요. 비난이나 조롱글보다 설명용 포스팅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가장 많이 공유된 글 첫 문장이 이겁니다.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보유수보다 상황에 따라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이 글에 좋아요 28,000개 달렸어요. 일단 일본 시스템부터 볼게요. 일본은 진짜 단순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가 딱 하나 기준으로만 움직여요. 바로 보유 기간. 5년 이하 보유하면 단기 양도로 분류되고 소득세랑 주민세 합쳐서 39% 나옵니다. 5년 넘으면 장기 양도로 바뀌면서 세율이 20%로 뚝 떨어지고요. 여기서 핵심은요. 이 기준이 지역이나 주택수나 정부 정책 바뀌는 거랑 완전 무관하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사든 오사카에서 사든 집이 한 채든 5채든 상관없어요. 5년만 채우면 끝이에요. 그래서 일본 커뮤니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거예요. 일본은 집을 사는 순간부터 팔 때까지 세금이 고정돼 있다. 이 댓글 좋아요 15,000개 넘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인들이 진짜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제도 하나 있어요. 실거주 주택 특별공제라는 건데요. 본인이 실제로 살던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3천만 엔까지 공제해줍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2억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웬만한 집 팔아도 세금 한 푼 안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제도 설명한 글에 달린 댓글 하나가 완전 화제였어요. 일본에서는 이 제도 덕분에 이사 자체가 세금 이벤트가 되지 않는다. 이 댓글이 좋아요 14,000개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은 집 한 채 더 사면 다주택자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사 가려고 새 집 사고 기존 집 파는 게 세금 폭탄으로 연결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일본은 다주택 여부가 양도소득세율에 아예 영향을 안 줍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이나 10채 가진 사람이나 보유기간만 같으면 똑같은 세율 적용받아요. 그래서 일본 부동산 설명글에 항상 붙는 문장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집의 개수가 아니라 시간만 본다. 이거 진짜 명언이더라고요. 이 구조를 설명하면서 일본인들이 한국제도 언급할 때요. 대놓고 비교하거나 까진 않아요. 그냥 차이점만 담백하게 정리해요. 한국은 주택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일본은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여기서 반전 하나 터집니다. 일본에서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내는 케이스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도쿄 중심부 맨션은 최근 5년간 가격이 50% 이상 올랐거든요. 2020년에 5억 원 주고 산 시부야 맨션이 지금 7억 5천만 원 넘게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쿄 맨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진짜 이슈예요. 근데 지방 단독주택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입니다. 오사카나 나고야 외곽주택은 10년 보유해도 가격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 커뮤니티에 이런 설명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맨션은 세금을 걱정하고 주택은 팔릴지를 걱정한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실제로 일본 국세청 데이터 보면요. 2023년 기준 도쿄 23구내 맨션 거래의 68%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었어요. 반면 지방주택은 18%만 과세 대상이었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일본도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어떻게 자산 관리하냐? 여기서 또 다른 전략이 나와요. 바로 상속과 증여 활용입니다. 일본은 상속세율이 최대 55%로 엄청 높거든요. 근데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 증여하거나 거주 이전이랑 결합하면 세금을 엄청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부동산 세무 설명글에 빠지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집을 한 번에 넘기지 않는다. 이 내용 보고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 관련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한국은 집을 물려줄 때 선택지가 많지 않다던데 사실이냐? 이 질문이 야후재팬에서 실제 토론 주제가 됐어요.
댓글만 800개 넘게 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생겼어요. 최근 엔저 때문에 한국인들이 일본 주택 사는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일본 부동산 사이트 방문자 중 한국 IP가 급증했거든요. 그러자 일본 부동산 업체들이 한국어 세금 안내 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본인들이 강조하는 문구가 딱 두 개예요. 일본도 취득세와 보유세는 존재한다. 양도소득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일본이 세금 없는 천국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못 박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부동산 취득세는 4%고요. 고정자산세라는 보유세도 매년 1.4%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만 단순한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 부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일본 지방주택시장 얘기입니다. 일본은 지금 빈집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2023년 통계로 전국의 빈집이 849만 채예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집 사면 보조금 주고 리모델링 비용 지원하고 심지어 10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세 전액 환급해주는 곳도 있어요. 이 정보가 한국 커뮤니티로 넘어오면서 일본 시골집 매입 열풍이 불었거든요. 근데 일본인들 반응이 재밌어요. 한국인들은 일본 시골집의 진짜 문제를 모른다. 이런 댓글이 줄줄이 달려요. 뭐냐면요. 유지비랑 관리비가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 난방비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나오고 제설비용, 정화조 관리, 주변 잡초 제거까지 합치면 연간 500만 원 넘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일본 커뮤니티에서 요즘 가장 핫한 토론 주제가 이거예요. 한국인들이 일본 부동산 사면 5년 안에 후회할까? 이거 진짜 실제 토론 주제고요. 찬성 의견이 68%, 반대가 32%였어요. 찬성 측 대표 댓글이 이겁니다. 세금은 낮지만 유지비는 높다는 걸 한국인들이 깨닫는데 5년이면 충분하다. 근데 반대 측 의견도 무시 못해요. 한국인들은 부동산 공부를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한다. 그들은 이미 유지비까지 계산하고 들어온다. 이런 댓글도 꽤 많았거든요. 실제로 일본 부동산 업체 관계자 인터뷰 보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 고객들은 일본 고객보다 질문이 3배는 많다. 특히 세금 관련해서는 전문가 수준으로 파고든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집 살 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세금이 높고 낮음? 아니면 계산이 되는 구조냐 안 되는 구조냐? 이게 진짜 핵심 질문이거든요. 일본 커뮤니티에서 최근 가장 많이 공유된 분석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일본 세무사가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세금을 다주택자 기준으로 20년치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예요. 도쿄 맨션 5억 원짜리를 2채 보유한 상황에서 그중 한 채를 20년 후에 파는 케이스입니다. 일본 케이스부터 볼게요. 5억 원짜리 맨션을 20년 보유하다가 7억 5천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요. 양도차익 2억 5천만 원에 대해 장기 보유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세금은 5천만 원 나와요. 집이 2채든 10채든 상관없이 똑같은 세금이에요. 근데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5억 원짜리 아파트 2채 중 한 채를 20년 후 7억 5천만 원에 파는 상황이에요. 일단 다주택자니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요.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조정대상 지역이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계산하면 양도차익 2억 5천만 원에 대해 세율이 최대 7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세금이 1억 8,750만 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뮬레이션 보고 일본인들이 완전 충격받았어요. 댓글에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같은 차익인데 세금이 3.7배 차이가 난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몰수 수준이다. 이 분석글에 좋아요 32,000개 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한국은 다주택자 판정 기준 자체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한국 제도 분석하면서 제일 이해 안 간다고 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한다. 조정 대상 지역 여부로 세율이 바뀐다.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따로 있다. 이런 게 다 변수라는 거예요. 실제로 야후 재팬에 올라온 한국 세금 분석글 중에 가장 많이 공유된 글이 있어요. 제목 1.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40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였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보유기간, 주택수, 지역, 실거주 여부, 취득 시기 등등을 다 조합하면 계산 방법이 40가지가 넘는다는 분석이었어요. 이 글에 일본인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걸 일반인이 어떻게 계산하냐? 세무사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다. 근데 여기서 한국인들이 모르는 일본 내부 정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일본에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합법적으로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교환 특례라는 건데요. A주택 팔고 B주택 사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B주택 팔 때까지 이월시킬 수 있어요. 이거 활용하면 평생 양도소득세 안 낼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주택은 상속으로 넘기면 되니까요. 이 제도 알고 있는 일본 다주택 투자자들이 한국 제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은 출구가 없다.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은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결국 언젠가는 중과세를 감수하고 정리해야 하는 구조인데 일본은 계속 교환하면서 세금 납부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 시스템이 무조건 좋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도쿄 다주택 투자자들도 요즘 고민이 많거든요. 맨션 3채 갖고 있는데 하나 팔려고 하면 차익의 20%를 무조건 내야 하니까요. 한국처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감면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은 단순한 대신 융통성이 없다. 한국은 복잡하지만 전략의 여지는 있다. 실제로 일본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에서 2024년에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다주택 양도세 절세예요. 도쿄 맨션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일본은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20% 내고 끝이거든요. 반대로 한국 다주택자들은 전략이 다양해요.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증여로 분산하거나 타이밍을 조절해서 1주택 비과세를 받거나 복잡하긴 한데 공부하면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요즘 이런 토론이 핫해요. 한국식 복잡한 구조가 더 공평한가? 일본식 단순한 구조가 더 공평한가? 의견이 완전히 반반으로 갈렸거든요. 찬성 측은 복잡할수록 부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 고 하고 반대 측은 단순하면 상황을 고려 못해서 불공평하다 고 해요. 마지막으로 일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문장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본 부동산 세금은 예측의 문제이고 한국은 구조의 문제다.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일본은 세금 계산이 단순해서 예측 가능한데 한국은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구조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예측 가능하다는 건 피할 방법도 없다는 뜻이고 구조가 복잡하다는 건 전략을 세울 여지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일본은 다주택자도 단일 세율 20%로 단순하지만 감면이 거의 없고 한국은 다주택자 중과로 최대 75%까지 올라가지만 전략적으로 줄일 방법은 존재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 드릴게요. 다주택 투자자 입장에서 세율 낮고 단순한데 피할 방법 없는 일본식이 좋으세요? 아니면 세율 높지만 전략 세울 여지 있는 한국식이 좋으세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보유세랑 관리비 구조를 훨씬 더 깊게 파헤쳐 볼게요. 일본 맨션 관리비가 한국 아파트의 2배라는 거 아세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